삼국지연의에서 마초는 언제나 최상위 무장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전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판세가 흔들리죠. 서량의 기병을 이끌고 돌진하는 마초는 단순히 용맹한 장수를 넘어 상대에게 공포와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속에서 마초는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최강급 무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금, 여포, 은, 마초.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포가 삼국지 세계관에서 무력의 절대 기준이라면 마초는 그 바로 아래에서 거의 대등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마초는 누구와 맞붙어도 쉽게 밀리지 않는 시대를 대표하는 무장이었습니다. 조조 역시 마초의 무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마초의 기세를 보며 과거 자신을 위협했던 젊은 시절의 여포를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유비 또한 마초를 단순한 적장으로 보지 않았고 훗날 그를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관우마저도 마초의 이름을 듣고 직접 일기토로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을 정도였죠. 이 한 장면만 보아도 마초의 무력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정면 일기토에서 과연 마초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관우와 장비 같은 당대 최고의 호걸들조차 마초 앞에서는 쉽게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맹장이 등장하지만 실제 전투 묘사와 결과를 차분히 살펴보면 그 범위는 의외로 좁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개인적인 호불호나 상상이 아니라 삼국지연에 기록된 전투 장면과 인물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과연 마초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초의 무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마초의 진짜 위력은 말이나 평가가 아니라 실제 전투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삼국지연의에서 마초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순간은 바로 동관과 위수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초는 개인의 용맹을 넘어 조조 진영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조조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웬만한 무장에게는 좀처럼 동요하지 않던 인물이지만 마초 앞에서는 여러 차례 진영이 흔들릴 정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먼저 주목할 인물은 장압입니다. 장압은 결코 약한 장수가 아닙니다. 조조 휘하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이자 전술과 무력을 겸비한 장수였죠. 그러나 마초와의 일기토에서 장압은 약 20판 만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컨디션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실력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정도 수준의 장수가 이렇게 빠르게 열세에 몰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사례는 허저와의 대결입니다. 허저는 조조 진영을 대표하는 맹장으로 순수한 힘과 체력 면에서는 삼국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허저가 마초와 맞붙었을 때 두 사람은 무려 200합이 넘는 장기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합수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지쳐가기 시작한 쪽은 허저였고 마초는 끝까지 공격의 기세를 유지합니다. 이는 마초가 단순히 폭발적인 힘만 가진 장수가 아니라 지구력과 집중력까지 겸비한 무장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전투를 종합해보면 조조 진영의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조조 휘하에는 수많은 장수가 있었지만 마초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압은 빠르게 밀렸고 허저는 장기전 끝에 체력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마초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조조 진영은 방어와 대응에 급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가정도 등장합니다. 만약 전유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유는 분명 무력면에서 허저와 비견되는 맹장이었지만 마초가 보여준 속도, 공격력, 그리고 전투 지속 능력을 고려하면 전유조차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단번에 제압하는 장면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초는 단순히 강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 진영 전체의 전력을 흔들고 최고 지휘관조차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급의 무장이었습니다. 개인의 무력으로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 그것이 바로 삼국지연의가 묘사한 마초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왜 마초를 이기지 못했는가? 호각짓에 이길 수는 있어도 확실히는 아니다. 마초의 무력을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관우와 장비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이 두 사람은 유비 진영의 상징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무장으로 묘사되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정도의 호걸들이라면 왜 마초를 확실하게 꺾지 못했을까? 그 답은 전투 결과보다 그 과정과 선택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가맹관 전투를 보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마초는 장비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두 사람은 창과 창을 맞대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십 합이 지나도록 승부는 갈리지 않았고 결국 전투는 무승부, 즉 호각지세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비가 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비는 평소 압도적인 기세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수였지만 마초 앞에서는 그 특유의 돌파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초의 위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장비와 정면 승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초는 이미 관우 장비와 같은 급의 무장임을 증명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초는 장비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즉각 반응합니다. 장비가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우는 직접 출전해 마초와 일기토를 벌이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는 관우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때 유비는 관우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아한 결정입니다. 관우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제갈량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가 마초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관우와 마초의 승부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싸움이었고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우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장기전 끝에 애매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순간 관우의 명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유비 진영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일기토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는 전장 전체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우를 아껴두고 불확실한 승부를 피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관우와 장비는 마초를 이길 가능성은 있었지만 반드시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마초의 진짜 위상이 드러납니다. 그는 관우 장비와 같은 급에 서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승부를 걸 수 없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마초를 이길 수 있었던 단 두 사람. 1. 여포, 삼국지 최강의 기준점. 금여포가 의미하는 절대적 서열. 마초가 아무리 최상의 무장으로 평가받는다 해도 삼국지연의에서 여포라는 이름은 또 다른 차원의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여포는 단순히 가장 강했다는 수식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삼국지 세계관 전체에서 무력의 기준점,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장수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절대적인 척도와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여포의 위상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는 관우와 장비의 사례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만 놓고 보아도 시대를 대표하는 맹장이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도 여포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관우와 장비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포가 그만큼 차원이 다른 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여포는 상대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를 묻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금여포, 은마초입니다. 이 말은 흔히 마초를 치켜 세우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동시에 매우 분명한 서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모두 귀한 금속이지만 언제나 금이 위에 놓입니다. 즉, 마초가 여포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지 여포와 완전히 동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삼국지연의가 설정한 무력의 위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여포가 생존한 상태에서 마초와 정면 일기토를 벌였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삼국지연의 묘사와 전투 전개를 기준으로 볼 때 여포가 우세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마초는 속도와 공격력, 지구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무장이었지만 여포는 그 위에 압도적인 파괴력과 존재감을 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포의 전투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기세 자체를 꺾어버리는 양상을 맵니다. 특히 여포의 강점은 단기간에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폭발력에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며 상대를 소모시키는 유형이 아니라 정면에서 기세로 눌러버리는 전투 스타일이죠. 이런 특성은 마초처럼
기세와 자신감이 중요한 무장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초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포 앞에서는 수비적인 싸움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포는 삼국지연회에서 패배의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몰락한 이유는 무력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인간관계의 실패였죠. 순수한 일기토, 오직 무력만을 놓고 본다면 여포는 끝까지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초 역시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명확합니다. 마초는 분명 관우와 장비를 압도하거나 최소한 그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최강급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의 기준에서 볼 때 여포는 그 위에 서 있는 유일한 절대자였습니다. 그래서 금, 여포, 은, 마초라는 말은 찬사이자 동시에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포가 살아있었다면 마초에게 있어 그는 넘어설 수 없는 혹은 넘기 극히 어려운 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조자룡 마초를 제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 출전하지 않았기에 더 강했던 조운. 여포가 무력의 절대 기준점이라면 조자룡, 즉 조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초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조운은 삼국지연에서 늘 과묵하고 절제된 무장으로 묘사되지만 그의 진짜 무서움은 칼을 휘두르는 순간보다 전장에 등장하기 직전에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초를 상대로 한 장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맹관이 위기에 빠졌을 당시에 마초의 기세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장비와의 격전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서량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비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조운이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했을 법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제갈량은 조운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장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 배치가 아니라 매우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비를 띄우기 위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진짜 의도는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조운이 출전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운은 마초와 비슷한 속도와 기교를 지녔고 무엇보다 전투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무장이었습니다. 만약 조운이 정면에 나섰다면 마초는 단순한 접전이 아니라 중상을 입거나 완패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유비의 목표는 마초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서량의 명장인 마초를 적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었죠. 그런데 조운이 마초를 크게 꺾어버린다면 마초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회유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의도적으로 마초와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장비를 내세워 전투를 길게 끌고 그 사이에 출구를 마련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장비와 마초의 싸움은 승부가 나지 않았고 마초는 유비 진영의 저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조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조운은 실제로 마초와 일기토를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초는 조운의 기세와 태도, 그리고 전장에서 풍기는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고 스스로 한숨 물러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초가 물러난 이유가 전술적 불리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조운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과 싸우면 질 수도 있겠다. 이 인식 자체가 이미 승부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조운은 싸우지 않고도 마초에게 패배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식시킨 유일한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조운은 여포와 전혀 다른 유형의 강자입니다. 여포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존재였다면 조운은 존재 그 자체로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운의 진짜 강함은 전투 장면의 화려함보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조운은 마초를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길 필요조차 없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장,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정확히 읽고 조운을 아껴둔 제갈량의 판단. 이 두 요소가 맞물렸기에 마초는 패배가 아닌 귀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초는 결코 과장된 명성이 아닙니다. 그는 관우와 장비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을 압도할 수도 있는 최상위 무장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 속 여러 전투 장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조 진영을 공포에 빠뜨렸고 장비와의 일기토에서도 밀리지 않았으며 관우조차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대로 인식되었죠.
이 정도라면 마초를 당대 최고 수준의 무장으로 평가하는데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정면 일기토에서 확실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삼국지연의 전투 묘사와 인물 간의 미묘한 관계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이름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는 무력의 절대 기준으로 군림했던 여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싸우지 않고도 승부를 끝낼 수 있었던 조운입니다. 여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관우와 장비가 힘을 합쳐도 제압하지 못한 유일한 무장이며 금여포, 은마초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결론을 말해줍니다. 순수한 무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포는 마초를 넘어서는 유일한 절대자였습니다. 반면 조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초 위에 섰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마초로 하여금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선택은 새롭게 보입니다. 유비가 가맹관에서 조운을 아껴둔 이유는 그가 장비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조운이 나설 경우 마초는 패배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컸고 그 순간 회유라는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운은 싸우지 않았고 그 선택이 오히려 마초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삼국지연이가 말하고자 하는 무장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무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칼을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칼을 뽑지 않아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존재, 그 자체로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무장일지도 모릅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무서운 무장은 항상 먼저 칼을 뽑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문장이야말로 마초와 여포, 그리고 조운을 관통하는 가장 정확한 결론일 것입니다.